검은 상복 차림의 사람들이 빠져나간 빈 장례식장. 나, 한지영은 남편 민준호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45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텅 빈 기분은 처음이었다. 아직도 거기 앉아 있어요? 냉랭한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돌아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시어머니 이순자였다. 어머님, 이제 그만 일어나요.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 않아요. 우리 같은 산 사람들이 해결해야 할 일이 산더미인데. 칠순이 넘은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슬픔보다 날카로움이 더 많았다.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내일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나요. 유언장 낭독이 있을 거니까. 변호사 사무실은 강남의 고급 빌딩 20층에 있었다. 나는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했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와 있었다. 늦었네요. 죄송합니다, 어머님. 아직 5분이나 남았는데. 남편도 없는 여자가 시간관념까지 없으면 어떡해요.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20년 전 준호와 결혼한 이후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늘 이랬다. 아니, 처음부터 그랬다. 변호사 김 대표가 들어왔다. 두 분 다 오셨군요. 민준호 씨의 유언장을 낭독하겠습니다. 김 변호사는 봉투를 개봉했다. 나는 숨을 죽였다.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시선이 느껴졌다. 나 민준호는 본 유언장을 통해 내 재산을 다음과 같이 분배한다. 첫째, 강남구 대치동 소재 아파트 45평은 아내 한지영에게 상속한다. 시어머니가 헛기침을 했다. 둘째, 용인시 소재 단독주택과 대지는 어머니 이순자에게 상속한다. 당연한 거죠. 시어머니가 중얼거렸다. 셋째, 예금 및 주식 등 금융자산 총 18억 원은 아내와 어머니가 공동 명의로 관리하되 두 분이 함께 거주하며 상호 동의하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뭐라고요? 나와 시어머니가 동시에 소리쳤다. 만약 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융자산 전액은 사회복지재단에 기부된다. 두 분 모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부디 서로를 이해하고 의지하며 살아주시길 바랍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내려놓았다. 함께 거주한다는 것은 같은 집에서 산다는 뜻인가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네, 정확합니다. 최소 1년 이상 동거하시고 분기마다 제가 확인할 예정입니다. 두 분 모두 동의하셔야 자산 사용이 가능합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일주일 후 나는 짐을 싸서 용인의 단독주택으로 이사했다. 2층 작은 방 쓰면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하긴. 당신도 싫고 나도 싫은 일인 거 알아요. 그냥 1년만 참아요. 그 돈 생각해서. 18억.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다. 나는 아파트 대출도 있었고 앞으로 혼자 살아갈 생각을 하니 막막했다. 짐을 2층 방에 풀면서 나는 이 집을 둘러봤다.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어딘가 냉기가 감돌았다. 저녁은 각자 해결해요. 시어머니가 계단 아래서 소리쳤다. 1년. 겨우 1년이야. 참을 수 있어. 하지만 그때는 몰랐다. 이 동거가 얼마나 위험한 게임이 될지. 동거 2주차. 나는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나는 작은 무역회사에서 일했다. 어머님, 출근합니다. 대답이 없었다. 나는 현관문을 나서려다 멈칫했다. 1층 거실이 너무 조용했다. 평소 이 시간이면 시어머니는 아침 뉴스를 틀어놓곤 했는데. 어머님? 거실로 들어가 보니 시어머니가 소파에 비스듬히 기댄 채 눈을 감고 있었다. 어머님. 나는 달려가 시어머니를 흔들었다. 눈을 뜨긴 했지만 초점이 흐렸다. 병원. 가야 해요. 지금 바로 갈게요. 나는 119를 불렀다. 구급차가 올 때까지 시어머니를 안정시키려 했었다. 손이 차가웠다. 응급실에서 진단이 나왔다. 저혈압으로 인한 어지럼증과 탈수였다. 혼자 사세요? 의사가 물었다. 아니요, 저. 며느리입니다. 식사는 제대로 하셨나요? 환자분 상태를 보니 며칠간 제대로 못 드신 것 같은데요. 병실에 누운 시어머니가 눈을 떴다. 왜 여기 있어요? 출근해야 하잖아요. 어머님 상태가 이런데 어떻게 출근해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마요. 난 괜찮아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약했다. 처음으로 나이든 노인처럼 보였다. 오늘은 제가 저녁 준비할게요. 퇴원하시면 같이 드세요. 마음대로 해요. 그날 저녁 나는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미역국과 생선구이를 준비했다. 준호가 살아있을 때 가끔 들었던 얘기들을 떠올리며 장을 봤다.
식탁에 마주 앉은 우리는 어색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함께 밥을 먹는 것 같았다. 맛있네요. 시어머니가 작게 중얼거렸다. 다행이에요. 더 드실래요? 아니요, 됐어요. 그때 시어머니의 핸드폰이 울렸다. 시어머니는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다. 받지 않으세요? 아니에요. 스팸이에요. 하지만 나는 봤다. 발신자 표시에 우리 아들이라고 떠 있는 것을. 어머님, 그게 지영 씨는 모르는 일이에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준호 오빠 말고 다른 아드님이 계신 건가요? 침묵이 흘렀다. 시어머니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옛날 일이에요. 당신이 알 필요 없어요. 하지만 준호가 외동이라고 생각했죠? 맞아요. 준호는 재혼해서 낳은 아들이에요. 그 전에 다른 아들이 있었어요.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럼 그분은 감옥에 있어요. 15년째. 시어머니의 눈빛이 흔들렸다. 살인죄로요.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시어머니에게 숨겨진 아들이 있었다니. 그것도 살인범이라니. 다음날 아침 나는 용기를 내서 물었다. 어머님, 어젯밤에 하신 얘기 더 들을 수 있을까요? 시어머니는 커피를 마시다 말고 나를 바라봤다. 왜요? 호기심? 아니에요. 저희가 1년을 함께 살아야 하잖아요. 서로에 대해 아는 게 없으면 더 힘들 것 같아서요. 긴 침묵 끝에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다. 이름은 민준석. 준호보다 10살 많아요. 첫 남편과의 아들이죠. 무슨 일로? 젊은 혈기의 싸움이 과했어요. 상대가 죽었고 준석이는 징역 20년을 받았어요. 이제 5년 남았죠. 시어머니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준호 아버지. 그러니까 두 번째 남편은 그 사실을 알고 나를 받아줬어요. 준호를 낳고 행복했죠. 하지만 어머님, 준호는 형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숨기려 했지만 고등학교 때 알게 됐죠. 그 후로 준호는 형을 용서하지 못했어요. 나를 향한 사랑도 식어갔고요. 나는 남편의 어린 시절 사진들을 떠올렸다. 늘 어딘가 슬퍼 보이던 눈빛. 준호가 당신과 결혼할 때 나는 반대했어요. 당신이 싫어서가 아니라 내가 망가뜨린 가족에 또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를 그렇게 대하신 거였나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해요. 당신 잘못은 아니었어요. 그냥 나는 누구도 가까이 두고 싶지 않았어요. 또 상처받을까봐.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진심을 들은 것 같았다. 일주일 후 집에 한 통의 편지가 왔다. 교도소 소인이 찍혀 있었다. 어머님 편지가. 시어머니는 봉투를 보자마자 손을 뻗었다. 하지만 나는 봉투 앞면을 이미 봤다. 수신인 이순자 한지영. 저한테도 온 편지네요. 뭔가 착오일 거예요. 열어봐도 될까요? 시어머니는 대답 대신 고개를 돌렸다. 나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열었다. 어머니 그리고 재수씨께 갑작스러운 편지에 놀라셨을 겁니다. 저는 민준석입니다. 준호의 형이자 어머니의 첫째 아들입니다. 준호가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교도관이 신문 부고란을 보여줬습니다. 면회도 오지 않았던 동생이 세상을 떠났다니 믿기지 않습니다. 준호가 남긴 유언 내용을 어머니께서 면회 때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분이 함께 살아야 한다고. 준호답습니다. 마지막까지 무언가를 바로잡으려 했던 거죠. 재수씨, 저는 당신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만 준호에게 당신이 어떤 존재였는지 알고 있습니다. 준호가 유일하게 마음을 열었던 사람. 그가 사랑했던 사람. 그리고 어머니, 제가 감옥에 간 후 평생을 자책하며 사신 거 압니다. 하지만 이제 그만 용서하세요. 저를 그리고 어머니 자신을. 부디 두 분이 서로에게 의지가 되어주시길. 준호가 바랐던 것도 그게 아닐까요? 5년 후 출소하면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십시오. 민준석 올림. 편지를 다 읽은 나는 시어머니를 봤다. 시어머니는 눈물을 닦고 있었다. 어머님, 준호는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그래서 이런 유언을 남긴 거예요. 어머님은 준석 씨를 계속 면회 가신 거예요? 매달요. 15년간 단 한 번도 빠뜨리지 않았어요. 준호는 모르게. 나는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짊어져온 무게를 느꼈다. 그날 이후 우리 사이에 미묘한 변화가 생겼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냉정했지만
예전 같은 날카로움은 줄어들었다. 나도 시어머니를 이해하려 노력했다. 어머님, 오늘 저녁은 제가. 됐어요. 오늘은 내가 할게요. 당신 좋아하는 떡볶이 만들어줄 테니까. 어머님이 제가 떡볶이 좋아하는 거 아셨어요? 준호가 말했어요. 아내가 떡볶이 광이라고. 매운 거 좋아한다고. 나는 울컥했다. 준호가 시어머니에게 나에 대해 이야기했다니. 저녁을 먹으며 시어머니가 물었다. 지영씨, 앞으로 어떻게 살 생각이에요? 아직 모르겠어요.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중이에요. 재혼은 안 할 거예요.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아직 젊은데. 준호도 당신이 행복하길 바랄 거예요. 어머님은요? 시아버님 돌아가시고 10년이나 혼자 사셨잖아요. 시어머니가 씁쓸하게 웃었다. 나는 벌을 받는 중이었어요. 준석이를 제대로 키우지 못한 벌. 준호에게 온전한 엄마가 되지 못한 벌. 그건 어머님 잘못이 아니에요. 알아요. 머리로는. 하지만 마음은.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밥을 먹었다. 평화로운 일상은 오래가지 않았다. 한 달 후 은행에서 연락이 왔다. 준호 명의의 계좌에서 이상한 인출 시도가 있었다는 것이다. 어머님, 혹시 준호 오빠 통장 쓰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왜요? 누군가 비밀번호를 시도하고 있대요. 이미 3번 틀렸고.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다. 준호 회사 사람들. 혹시 비밀번호 아는 사람 있나요? 없을 텐데요. 준호는 그런 걸 절대 남에게 안 알려주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급히 은행으로 향했다. 창구 직원이 기록을 보여줬다. 3번 다 다른 IP 주소에서 접속 시도가 있었습니다. 온라인 뱅킹이에요. 누군가 해킹을 시도하는 건가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계좌를 동결시키는 게 좋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시어머니가 말했다. 준호 회사에 전화해봐요. 혹시 모르니까. 회사에 전화를 걸었다. 준호의 상사가 받았다. 아, 사모님. 그런데 혹시 준호 씨 노트북 찾으셨어요? 노트북이요? 준호 씨가 돌아가시던 날 사무실에 노트북을 두고 회의실로 가셨거든요. 그런데 그 후로 노트북이 사라졌어요. CCTV를 확인해 봤는데 누가 가져갔나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날 외부인이 1명 출입했던 기록이 있어요. 나는 시어머니를 봤다. 시어머니도 불안한 표정이었다. 그날 밤 문 두드리는 소리에 깜짝 놀랐다. 지영씨, 자요? 시어머니였다. 나는 문을 열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나도 잠이 안 와서요. 차라도 한잔 할까요? 1층 거실에서 우리는 마주 앉았다. 혹시 준호한테 돈 빌려간 사람 있어요? 시어머니의 질문에 나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준호는 돈 문제를 잘 얘기하지 않았어요. 회사에 문제는 없었나요? 특별히 들은 건 없는데. 그때 시어머니의 핸드폰이 울렸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다. 누구야? 시어머니가 전화를 받았다. 그리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알았어요. 내일 가죠.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준석이 담당 교도관이에요. 준석이가 면회 신청을 했대요. 그게 왜 이 시간에 긴급 연락을? 준석이가 준호에 대해 아는 게 있다고 했대요. 우리한테 꼭 해야 할 얘기가 있다고. 다음 날 우리는 교도소로 향했다. 긴장되시죠? 시어머니가 물었다. 네, 처음이에요. 교도소 면회. 나도 15년간 왔지만 여전히 긴장돼요. 면회실에 들어갔다. 유리창 너머로 한 남자가 들어왔다. 어머니. 준석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재수 씨시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만나서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런 상황이 아니었다면 좋았을 텐데. 준석아, 무슨 얘기가 있다고 했니? 시어머니가 조급하게 물었다. 준석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준호가 죽기 한 달 전에 나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뭐? 15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형이라고 부르면서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고. 형을 용서한다고.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리고 이렇게 썼어요. 형,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머니와 지영이를 부탁해. 특히 조심해야 할 사람이 있어. 회사 동료 중에 박철민이라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내 약점을 쥐고 있어. 박철민? 나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다. 박철민이 뭘? 준호는 구체적으로 쓰지 않았어요. 다만 조심하라고만. 그리고 죽고 난 후 혹시 이상한 일이 생기면
경찰에 신고하라고. 나와 시어머니는 눈빛을 교환했다. 노트북. 그리고 계좌 해킹 시도.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준석에게 최근에 일어난 일들을 설명했다. 준석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경찰 조사 결과 박철민은 준호와 함께 회사 비리에 연루되어 있었다. 준호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내부 고발을 준비 중이었고 박철민은 그것을 막으려 했다. 준호의 갑작스러운 죽음. 부검 결과 심장마비가 맞았지만 준호가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있었던 것도 밝혀졌다. 박철민은 체포됐다. 준호의 노트북에 있던 증거 자료들 때문에. 사건이 마무리되고 나와 시어머니는 용인집 거실에 앉아 있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시어머니가 물었다. 글쎄요. 1년은 채워야죠. 준호가 원한 거니까. 1년만? 시어머니의 질문에 나는 잠시 생각했다. 어머님은 제가 계속 있는 게 괜찮으세요? 솔직히 말하면. 시어머니가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처음엔 당신이 너무 싫었어요. 준호를 빼앗아간 사람 같았으니까. 하지만 이제는요? 외롭지 않아요. 15년 동안 혼자였는데 집에 누가 있다는 게 나쁘지 않더라고요. 나는 미소를 지었다. 저도 그래요, 어머님. 처음엔 정말 1년만 참고 도망치고 싶었는데 지금은 어머님이 아프시면 걱정되고 같이 밥 먹는 게 익숙해졌어요. 그럼 1년 후에도 계속 같이 살아요. 시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진짜로. 우리 둘 다 혼자는 외로우니까. 네, 어머님.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다. 준호가 떠난 지 석 달. 우리는 그가 남긴 선물을 이제야 이해하기 시작했다. 참, 지영씨. 네? 준석이 출소하면 여기서 같이 살자고 했어요. 괜찮아요? 나는 잠시 놀랐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그때쯤이면 우린 진짜 가족이 되어 있을 테니까요.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다. 그 미소 속에서 나는 준호의 모습을 봤다. 여보, 고마워요. 당신이 남긴 마지막 선물. 잘 받았어요. 밤하늘의 별이 하나 반짝였다. 마치 준호가 우리를 지켜보는 것 같았다. 어머님, 이거 보세요. 박철민 1심 선고 났어요. 징역 7년. 시어머니가 흙 묻은 손을 닦으며 다가왔다. 그 정도면 준호도 만족할 거예요. 준호 오빠가 남긴 증거들 덕분이래요. 회사 비리가 다 드러났대요. 그래요. 준호는 끝까지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다.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어머님, 오늘 저녁은 뭐 드시고 싶으세요? 당신이 정해요. 요즘 당신 요리 실력이 많이 늘었던데. 정말요? 어머님한테 배운 건데. 됐어요. 내가 도와줄 테니까. 동거 6개월째 되던 어느 토요일 오후 초인종이 울렸다. 누구세요? 인터폰을 확인하니 낯선 젊은 여자가 서 있었다. 한지영 씨 계신가요? 나는 문을 열었다. 네, 제가 한지영인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민준호 씨의 회사 후배 김서연입니다. 여자는 30대 초반으로 보였다. 긴장한 듯 손을 꼭 쥐고 있었다. 아, 들어오세요. 거실로 안내하자 시어머니가 나왔다. 어머님, 준호 오빠 회사 후배분이래요. 그래요? 앉으세요. 김서연은 자리에 앉더니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걸 전해드리려고 왔어요. 이게 뭐죠? 민준호 과장님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제게 맡기셨어요. 만약 자기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사모님께 전해달라고. 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USB와 편지가 들어있었다. 지영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나는 없을 거야. 미안해. 당신에게 짐을 남기게 돼서. USB에는 내가 모은 증거들이 있어. 회사 비리뿐만 아니라 박철민이 나를 협박한 내용들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남겨둔 거야. 그리고 어머니를 부탁해.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며 사신 분이야. 내가 제대로 위로해드리지 못했어. 당신이라면 할 수 있을 거야. 마지막으로 형 준석이를 용서해줘. 나도 이제야 형을 이해하게 됐어. 형도 피해자였다는 걸. 사랑해, 지영아. 당신과 함께한 20년이 내 인생 최고의 시간이었어. 준호. 편지를 읽는 내내 눈물이 흘렀다. 시어머니도 울고 있었다. 과장님은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김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회사에서 유일하게 저를 챙겨주셨어요. 신입사원 때 실수 많이 했는데
다독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아니에요.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답이에요. 2주 후 또 다른 편지가 도착했다. 이번에도 교도소 소인이 찍혀 있었다. 어머니 그리고 지영씨께. 면회에서 두 분을 보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15년 전보다 더 평화로워 보이셨고 지영씨는 준호가 왜 그렇게 당신을 사랑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두 분이 함께 살고 계시다니 준호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네요. 저는 이곳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후회도 하고 용서도 하고 용서받는 법도. 4년 8개월 후 출소하면 두 분께 큰 절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한 두 분을 보살피겠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자책하세요. 어머니는 최선을 다하셨어요. 제가 잘못 선택한 겁니다. 지영씨, 준호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생이 당신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요. 건강하십시오. 다시 만날 그날까지. 준석 올림. 시어머니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다. 지영씨, 준석이 방 하나 만들어줘야 할 것 같아요. 네? 출소하면 여기서 같이 살 거니까. 미리 준비해야죠. 어머님, 진심이세요? 그럼요. 우리 셋이서 살면 더 좋잖아요. 나는 시어머니를 꼭 안았다. 시어머니도 내 등을 토닥였다. 우리는 한동안 그렇게 서로를 안고 있었다. 드디어 1년이 되는 날이 왔다. 변호사 김 대표가 찾아왔다. 두 분 정말 잘 지내셨네요. 1년간 한 번도 문제가 없었어요. 네, 덕분에요. 이제 18억 원의 공동관리 조건이 해제됩니다. 원하시면 분할하실 수도 있고요. 나와 시어머니는 서로를 봤다. 분할은 안 할 거예요. 내가 먼저 말했다. 네? 그냥 공동명의 그대로 둘게요. 어차피 같이 쓸 건데 굳이 나눌 필요 없잖아요. 시어머니가 웃었다. 맞아요. 우린 가족이니까. 변호사는 놀란 표정으로 우리를 번갈아 봤다. 정말 민준호 씨가 원하셨던 모습이시네요. 축하드립니다. 변호사가 떠난 후 우리는 작은 파티를 열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어요. 내가 샴페인을 따르며 말했다. 나도요. 당신이 이렇게 괜찮은 사람인 줄 몰랐어요. 어머님, 우리는 함께 웃었다. 준호한테 감사해야죠. 우릴 이렇게 만들어준 거니까. 맞아요. 준호 오빠가 마지막으로 우리한테 준 선물이에요. 우리는 준호의 사진을 향해 잔을 들었다. 고마워 아들. 고마워요 여보.